내 집에 살면서 나를 때려? 너 같은 기생충은 길바닥 쓰레기만도 못해. 야, 내가 감히 남편을 때려?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아파트 천장을 뚫을 기세로 울려 퍼졌다. 나는 얼얼한 뺨을 감싸쥐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는 남편을 보며 입가에 묻은 피를 차갑게 닦아냈다. 어머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네요. 이 아파트는 제 결혼 전 특유재산이고 현관 비밀번호도 제가 설정한 겁니다. 이따귀 한 대로 우리 인연은 끝났으니 지금 당장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영상 수익금의 10%는 소아암 환우들과 노인복지협회에 기부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신혼 3일 차였다. 나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새벽녘, 창문 틈새로 스며든 냉기가 발목을 타고 올라왔다. 마치 수만 개의 가느다란 바늘이 피부를 콕콕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몸을 옆으로 돌려 베개 옆에 누운 낯선 남자의 뒤통수를 바라보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법적으로 내 남편이 된 남자, 이민혁의 뒤통수였다. 그는 잘 때마다 가볍게 코를 골았는데 그 소리가 마치 소형 가전제품이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 같았다. 크지는 않았지만 새벽 5시 반의 정적 속에서는 유난히 거슬렸다. 나는 그의 뒷목에 박힌 검은 점을 멍하니 응시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과 2년을 연애하고 약혼 기간 6개월을 거쳐 결혼한 지 3일이 되었는데 정작 나는 그의 뒤통수 모양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납작한 두상, 눌려서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두피가 조금 드러나 있었다. 거실에 있는 냉장고 컴프레서가 갑자기 작동하며 둔탁한 진동음을 냈다. 나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차가운 강화마루 바닥에 발끝을 대보았다. 신혼집은 부모님이 강남에 마련해 주신 집이었다. 공급 면적 138제곱미터, 남향, 한강이 아주 조금 보이는 집 인테리어를 할 때 밝은 톤의 원목 마루를 골랐는데 지금 맨발에 닿는 감촉은 서늘하기 짝이 없었다.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종아리까지 찌릿하게 올라왔다. 욕실 불은 켜지 않았다. 창문으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새벽빛에 의지해 세수를 했다.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은 살을 내는 듯 차가웠다. 나는 양손으로 볼을 세게 문질렀다. 거울 속 여자의 눈 밑에는 거뭇한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결혼식 당일 새벽 5시부터 시작된 메이크업, 다음날 이어진 시댁 방문과 패백. 꼬박 이틀 동안 4시간도 채 자지 못한 탓이었다. 나는 수건에 얼굴을 파묻은 채 눈을 감고 딱 3초간 서 있었다. 주방 시계 바늘이 6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혁 씨는 9시까지 출근해야 하니 7시 반에 아침을 먹으려면 지금 시작해야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았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백색 조명이 내 얼굴 위로 쏟아졌다. 가지런히 정리된 식재료들이 눈에 들어왔다. 소고기 양지, 무, 대파, 두부. 그리고 친정엄마가 이틀 전 보내주신 오이소박이 한 통과 작은 옹기에 담긴 겉절이 김치. 소고기 묵국. 결혼식 전날 밤, 시어머니가 민혁 씨에게 보낸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민혁아, 엄마 소원은 딱 하나다. 며느리가 끓인 소고기 묵국을 얻어먹는 것.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매일 아침 내가 끓인 묵국을 드셨단다. 그게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민혁 씨는 침대에 누워 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그 메시지를 보고는 대수롭지 않게 나에게 물었다. 지수야, 너 소고기 묵국 끓일 줄 알지? 할 줄 알아요. 라고 나는 대답했다. 정말로 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떠나질 않았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시아버지가 드시던 국을 왜 내가 우리 집안의 전통이라며 이어받아야 하는 걸까? 관두자. 나는 소고기를 꺼내 조리대 위에 올려놓고 해동을 시작했다. 무는 엄지손가락 크기로 깍둑 썰기하고 소고기는 결대로 얇게 저며 참기름을 두르고 먼저 볶았다. 달궈진 냄비에서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고기 향이 주방을 채우기 시작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뚜껑을 덮은 뒤 불을 줄였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서울의 11월은 해가 늦게 떴다. 6시 40분이 넘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거운 회색빛이었다. 나는 주방 창가에 서서 맞은편 아파트 단지에 하나둘 불이 켜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느 집 창가에서 체크문의 잠옷을 입은 여자가 베란다에 빨래를 널고 있었다. 동작이 아주 느린 걸 보니 그녀 역시 아직 잠이 덜 깬 모양이었다. 냄비 속에서 소고기 묵국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하얀 김을 뿜어냈다. 렌지 후드 조명 아래 피어오르는 증기가 몽환적으로 보였다. 국물 맛을 보았다. 간이 조금 심심한 것 같아 소금을 약간 더 넣었다. 7시 정각, 나는 반찬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계란말이에는 쫑쫑 썬 쪽파를 넣었고 시금치 나물은 엄마가 알려준 대로 다진 마늘을 넉넉히 넣어 무쳤다. 오이소박이와 겉절이는 하얀 도자기 접시에 정갈하게 담아 식탁 중앙에 놓았다. 마지막으로 식탁을 점검했다. 결혼 선물로 받은 하얀 리넨 식탁보, 신사동 리빙 편집숍에서 함께 고른 옅은 회색 테두리의 식기 세트. 그 중앙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 묵국이 놓여 있었다. 무는 투명하게 익었고 소고기 기름이 국물 위에 얇게 떠 있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앞치마를 벗고 민혁 씨를 깨우러 안방으로 향하려던 찰나였다. 현관 도어락이 갑자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띠, 띠띠, 띠띠띠. 고요한 아침 공기를 찢는 그 소리는 누군가 비밀번호를 마구잡이로 누르는 듯 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2초 정도 서 있었다. 곧이어 잠금장치가 풀리는 기계음이 들렸다. 철컥. 문이 열렸다. 아이고, 문짝이 왜 이렇게 안 열려? 익숙한 목소리였다.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짙은 갈색 롱패딩을 입고 한 손에는 커다란 파란색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장바구니는 터질 듯 불룩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벗어 던지며 쉴 새 없이 중얼거렸다. 요즘 애들은 참 도어락 비밀번호를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놔? 1, 2, 3, 4 하면 될 것을 굳이 생일이니 뭐니 해서 고개를 든 그녀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낡은 티셔츠에 헐렁한 수면 바지 차림이었고 머리는 빗지도 못한 채 고무줄로 대충 묶고 있었다. 주방에서 요리하느라 밴 음식 냄새가 내 몸에서 나는 것만 같았다.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어떻게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장바구니를 현관 수납장 위에 툭 올려놓더니 집 안을 휘휘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선은 신발장에서 거실 소파로, TV 장식장에서 베란다 통유리 창으로 옮겨가더니 마침내 내 얼굴에 꽂혔다. 내 아들은, 민혁 씨는 아직 자는데요. 신혼 3일 차라고 남편을 이 시간까지 재워? 그녀가 내 말을 뚝 끊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난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민혁이 아빠 밥상 차렸다. 넌 뭐냐? 시집 온 지 사흘 만에 벌써 게으름 피우는 거야? 아침을 다 차려놨다고 말하려 입을 뗐지만 그녀는 내게 말할 틈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현관에 놓인 신발들을 훑어보았다. 신발 꼬라지 좀 봐라. 그녀가 어제 민혁 씨가 벗어둔 구두를 가리켰다. 신발 코가 밖을 향하게 둬야 복이 들어오는 법이야? 안쪽으로 향하게 두는 건 초상집이나 하는 짓인 거 몰라? 일부러 그러는 거냐? 아니면 못 배운 거냐?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거? 그녀는 구두 한 짝을 집어들어 바닥을 이리저리 살폈다. 이렇게 흙투성이인 걸 그냥 둬. 민혁이가 회사에서 대리인데 매일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애가 이런 꼬질꼬질한 구두를 신고 나가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니?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볼 거 아니냐고. 그녀는 구두를 신발장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나는 두 손을 꽉 맞잡은 채 서 있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따끔거렸다. 시어머니는 몸을 일으켜 나를 지나쳐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발소리가 묵직했다. 패딩 자락이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펄럭거리는 게 마치 거대한 갈색 깃발 같았다. 이 소파, 내가 골라준 그 모델이니? 그녀는 소파 앞에 멈춰 서서 가죽 쿠션을 손바닥으로 쓸어보았다.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
어제 여기서 잤니? 아니요, 잠깐 앉아 있었던 건데, 앉았다 일어났으면 정리를 해야지. 그녀는 쿠션을 들어 올려 팡팡 소리가 나게 두들기더니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쯧쯧, 젊은 애들은 물건 귀한 줄을 몰라. 이런 천연 가죽 소파가 얼마나 예민한데. 앉았다 일어나면 바로바로 펴줘야 자국이 안 남는 거야? 넌 공부는 그렇게 많이 했다면서 이런 기본 상식도 없니? 나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더니 마침내 식탁 위에 차려진 아침상을 발견했다. 응.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식탁 위 그릇들을 노려보았다. 이건 뭐냐? 소고기 뭇국이에요. 드디어 말할 기회가 생겼다. 계란말이랑 시금치 나물, 그리고 김치도 이게 소고기 뭇국이라고? 그녀는 식탁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을 검사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국물이 왜 이렇게 맹탕이야? 내가 끓이는 뭇국은 이런 색깔이 아니란다. 무는 큼직하게 썰어야 하고 고기는 입에서 녹을 정도로 푹 고아야지. 국물이 사골 국물처럼 뽀얗게 우러나야 하는데 이건 뭐 물을 한강으로 부었구나. 그녀는 검지 끝으로 국물을 살짝 찍어 맛을 보았다. 싱겁기는 또 더럽게 싱겁네. 민혁이 입맛 짭짤한 거 몰라? 저는 건강 생각해서. 그리고 이 계란 꼬라지 좀 봐라. 그녀는 젓가락으로 계란말이 끝부분을 쿡 찔렀다. 가장자리가 다 탔잖아. 색깔도 얼룩덜룩하고. 이런 걸 밥상이라고 차려낸 거냐? 불 조절이 좀 됐어. 그녀가 파리를 쫓듯 손을 휘저었다. 비켜라. 내가 뭘 알겠니? 곱게 자란 부잣집 딸내미가 부엌일 해본 적이나 있겠어? 내가 다시 해야지. 내 아들 빈속에 이런 걸 먹였다간 배탈 나기 딱 좋겠다. 그녀는 현관에 두었던 파란색 장바구니를 가져와 식탁 위에 쿵 하고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주섬주섬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반찬통 하나를 꺼내며 이건 내가 직접 담근 김치다. 밖에서 사 먹는 거랑 차원이 달라. 고추장 단지를 꺼내며 이건 우리 전라도 고향집에서 가져온 태양초 고추장이야. 민혁이가 어릴 때부터 이것만 먹었어. 김봉지를 꺼내며 내가 산 수입산 김인지 뭔지는 맛대가리도 없더라. 역시 한국 김이 최고지. 그녀는 가져온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 식탁을 점령해 나갔다. 내가 정성스레 준비한 접시들은 구석으로 밀려났다. 나는 주방 입구에 서서 그녀가 내 부엌을 휘젓는 꼴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싱크대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냄비와 그릇을 뒤적거렸다. 문짝이 쾅쾅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양념 선반에서 간장병을 꺼내 브랜드를 확인하더니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내가 조리대 옆에 가지런히 정리해둔 조리 도구들을 제멋대로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다. 가위는 왜 여기다 뒀어? 위험하게 시리. 냉장고 컴프레서가 다시 웅웅거리며 돌아갔다. 그 소리가 마치 거대한 벌레의 날갯짓 소리처럼 신경을 긁었다. 어머니. 내가 입을 열었다. 일단 좀 앉으세요. 내가 하긴 뭘 해.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 솜씨로 내 아들 굶겨 죽일 일 있니? 넌 들어가서 민혁이나 깨워라. 엄마 왔다고 해?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네. 돌아서서 안방으로 향하는 내 등 뒤로 그녀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히는 게 느껴졌다. 노크 없이 안방 문을 열었다. 민혁 씨는 이미 깨어 있었다. 침대 헤드에 기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는데 화면의 푸른 빛이 그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가 눈꺼풀을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누구 왔어? 어머니. 그는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당황한 기색이 스치나 싶더니 이내 어색한 미소로 바뀌었다. 엄마가 벌써. 네, 벌써요. 미리 온다고 얘기도 안 하시고 참. 그는 기지개를 켜며 느릿느릿 침대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우리 엄마가 원래 좀 즉흥적이잖아. 당신이 좀 이해해줘. 이해해줘.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깃털처럼 가볍게 허공을 떠다녔다. 주방에 계셔. 내가 말했다. 내가 차린 아침밥 맛없다고 다시 하신대.
민혁 씨의 동작이 멈칫했다. 그럼 그냥 하게도. 그는 협탁 위에 놓인 안경을 집었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 음식 솜씨 끝내주잖아. 당신도 이참에 좀 배우면 좋지 뭐. 그는 나를 스쳐 지나 방을 나갔다. 나는 그의 구겨진 잠옷바지 아래로 드러난 하얀 종아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아들, 일어났어. 엄마가 맛있는 묵국 끓여놨다. 얼른 와서 먹어. 네, 엄마. 금방 갈게요. 그의 목소리가 콧소리 섞인 애교로 변했다. 방금 나에게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온도였다. 식탁 위에는 두 종류의 소고기 묵국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시어머니가 방금 끓여낸 뽀얀 국물에 큼직한 무와 두툼한 고기가 들어간 국이었다. 그 위에는 송송 썬 대파가 듬뿍 올라가 있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끓인 국이었다. 식탁 가장자리로 밀려난 그 국은 이미 식어서 표면에 얇은 기름막이 껴 있었다. 시어머니는 식탁 상석, 그러니까 평소 내가 앉던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었다. 민혁 씨는 그 옆에 앉아 고개를 쳐박고 밥을 퍼넣고 있었다. 볼이 미어터질 듯 부풀어 올랐고 씹을 때마다 쩝쩝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 맞은편에 앉아 밥그릇과 몇 가지 반찬을 내려다보았다. 많이 먹어라, 내 새끼. 시어머니는 민혁 씨 밥그릇 위에 쉴 새 없이 반찬을 올려주었다.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해온 거야?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지? 진짜 맛있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민혁 씨는 밥알을 튀기며 말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 웃음 때문에 눈가 주름이 깊게 패여 마치 꼬깃꼬깃 접힌 종이처럼 보였다. 지수 너, 잘 들어라. 그녀가 젓가락으로 내가 끓인 식은 국을 가리켰다. 앞으로 아침은 내가 차려도 좋은데 소고기 묵국만큼은 내가 가르쳐준 대로 끓여. 이게 우리 이씨 집안 40년 전통이야. 대충 흉내만 내지 말고. 민혁 씨는 입안 가득 밥을 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묵묵히 밥만 깨작거렸다. 김지수. 시어머니가 불쑥 내 이름을 불렀다. 고개를 들었다. 너 밥 먹는 게 왜 그렇게 굼뜨니? 그녀가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깨작깨작, 복 달아나게. 우리 집안 며느리라면 밥 먹는 것도 좀 시원시원해야지. 나중에 손님이라도 오면 며느리가 밥 아까워서 저런다고 흉본다.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봐라.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패딩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나는 종이를 받아 펼쳐보았다. 표였다. 왼쪽에는 오늘 날짜부터 시작해 석 달 뒤까지의 날짜가 적혀 있었고 오른쪽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주의사항들이 빼곡했다. 매일 아침 6시 기상, 아침 식사 준비 완료할 것. 거실 바닥은 이틀에 한 번 물걸레질 필수. 로봇 청소기 사용 금지. 손걸레로 닦을 것. 민혁이 와이셔츠는 세탁기 돌리지 말고 손빨래 할 것. 매주 일요일 오후 시댁 방문하여 문안 인사. 올 때 제철 과일 사올 것. 생일, 제사 등 집안 행사 시 일주일 전부터 장보고 음식 준비할 것. 항목 하나하나를 읽어내려갈수록 종이를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내가 정리해본 가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당했다. 읽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라.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 역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내가 내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기다리는 심사관의 눈빛이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을 때려는 찰나였다. 국을 너무 많이 펐네. 시어머니는 내 눈을 피하며 자기 앞에 놓인 국그릇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다. 국그릇에 국물이 찰랑거릴 정도로 가득 담겨 있긴 했다. 하지만 넘칠 정도는 아니었다. 며느리로서 성의를 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넉넉하게 담은 것이었다. 죄송해요. 다시 덜어드릴 말을 끝맺기도 전이었다. 시어머니의 손목이 바깥쪽으로 휙 꺾였다. 마치 실수로 툭 건드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 동작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빨랐다. 펄펄 끓는 소고기 묵국이 그릇을 넘어 식탁을 가로질러내 허벅지 위로 쏟아졌다. 나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얇은 면 소재의 잠옷바지였다. 뚝배기에서 갓퍼낸 70~80도는 좋게 될 국물이었다. 뜨거운 액체가 성난 불개미 떼처럼 순식간에 얇은 천을 뚫고 피부를 물어뜯었다. 살가죽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다. 아! 나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마룻바닥에 요란한 소리를 냈다. 아팠다. 피부 겉면뿐만 아니라 근육 깊숙한 곳까지 인두로 지지는 듯한 통증이었다. 고개를 숙여보니 허벅지 안쪽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군데군데 투명한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다. 어머,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나 미안함은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히려 묘하게 들뜬 경쾌한 톤이었다. 그릇을 왜 그렇게 가장자리에 뒀어? 이 늙은 시엄이 되게 하려고 작정했니? 고통을 참으며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옷자락에는 국물 한 방울 튀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있었다. 그 표정은 지금도 생생하다. 마치 쥐를 구석에 못 늙은 고양이가 짖는 표정 같았다. 지수야, 괜찮아. 민혁 씨가 그제야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고 손에 쥔 젓가락조차 내려놓지 않았다. 얼른 가서 찬물로 씻어.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붉은 화상 자국이 허벅지 안쪽에서 무릎 위까지 지도처럼 번져 있었다. 피부 일부는 하얗게 질려 있었다. 심재성 화상일지도 몰랐다. 손이 떨렸다. 아파서가 아니었다. 깨달음 때문이었다. 시어머니의 동작은 너무나 완벽했다. 실수가 아니었다. 수없이 연습한 동작 같았다. 그릇이 기울어지는 각도, 국물이 튀는 방향, 손목 스냅의 타이밍까지. 자신은 피하고 정확히 내 다리에만 쏟아붓는 그 정교함. 엄마, 안 되셨어요. 민혁 씨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가 걱정하는 대상은 내가 아니었다. 엄마였다. 난 괜찮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신용을 했다. 국을 너무 많이 퍼서 그래? 내가 살짝 건드렸는데 그냥 쏟아지네. 며느리라는 애가 일머리가 없어서 원. 나는 멍하니 그 모자를 바라보았다. 민혁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숙여 그녀의 손을 살폈다. 그의 넓은 등이 시어머니를 반쯤 가렸지만 나는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그 비릿한 미소를. 잘 짜인 연극이 성공했을 때 배우가 짓는 듯한 그 표정을. 김지수. 민혁 씨가 몸을 일으켜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표정이 변해 있었다. 아까의 무관심하고 나른한 표정은 사라지고 음습하고 위압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미간은 잔뜩 구겨졌고 눈매는 사나워졌다. 엄마한테 사과드려. 내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안 들려? 그가 한 발짝 다가오며 나를 내려다보았다. 엄마가 너 때문에 화상 입을 뻔하셨잖아. 사과 안 해. 어머니가 일부러 쏟으신 거예요. 보셨잖아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짜!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내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다. 뺨에서 시작된 통증이 번개처럼 뇌를 관통했다. 충격으로 몸이 휘청거리며 식탁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혔다. 입안이 터진 모양이었다. 비릿한 피 맛이 혀끝에 감겼다. 혀로 입안을 훑어보니 볼 안쪽 살이 찢어져 너덜거렸다. 당장 무릎 꿇고 빌어. 민혁 씨의 고함이 머리 위에서 터졌다.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버르장머리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귀에서 삐하는 이명이 들렸고 머릿속에는 수만 마리의 벌떼가 웅웅거리는 듯 했다. 왼쪽 뺨은 불에 댄 듯 뜨거웠고 오른쪽 허벅지는 욱신거렸다. 입가에서 흘러내린 핏방울이 국물에 젖은 바지 위로 뚝뚝 떨어져 섞였다. 붉고 누런 얼룩이 역겨웠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혁 씨를 쳐다보았다.
그는 씩씩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나를 때린 손은 아직 허공에 머물러 있었고 손등에는 핏대까지 서 있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방금 그 일격에 온 힘을 다 쏟아부은 듯 했다. 그 뒤에서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괴한 희열이 서려 있었다. 그래, 그래야지. 남자가 기강을 잡아야지. 안 그러면 여자가 집구석에서 왕 노릇하려 든다니까? 내 입에서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바싹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듯한 건조한 웃음소리였다. 웃어. 민혁 씨가 당황한 듯 물었다. 지수, 너 지금 웃음이 나와?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리고 오른손을 높이 쳐들었다. 내 몸에 남아있는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았다. 그리고 있는 힘껏 그의 뺨을 후려갈겼다. 짜! 그가 나를 때렸던 소리보다 10배는 더 크고 명쾌한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내 손바닥이 그의 뺨에 찰싹 감기는 순간 뼈가 울리는 진동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의 치아가 혀를 씹는 둔탁한 소리도 들렸다. 민혁 씨는 비틀거하며 뒤로 물러나다 식탁 모서리에 등을 세게 찧었다. 그 충격으로 식탁 위 그릇들이 요란하게 부딪혔고 구석에 밀려나 있던 식은 소고기 묵국이 와르르 쏟아졌다. 갈색 국물이 하얀 식탁볼을 빠르게 물들이며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집안은 죽은 듯 고요해졌다.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다. 득의양양하던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져 있었다. 목구멍에서 컥 하는 소리가 났지만 말은 나오지 않는 듯 했다. 민혁 씨는 손으로 뺨을 감싸쥐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뺨에는 내 손가락 5개 자국이 선명하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감히 날 때려? 나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손이 얼얼하고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감히. 나는 그의 말을 천천히 되씹었다. 왜 못 때려? 넌 날 때리는데 난 널 때리면 안 돼? 이 미친 여자가. 미친 여자. 내가 피식 웃었다. 그래, 오늘에서야 알았네. 마눌 앞에는 놈이랑 결혼한 내가 미친년이었다는 걸? 이게 진짜. 그만해.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녀의 손이 독수리 발톱처럼 내 머리채를 향해 날아왔다. 어디서 남편한테 손찌검이야. 내가 오늘 내년 머리털을 다 꼽아버릴 테라. 나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식탁 위에 있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일일이 맞죠?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뚝 멈췄다. 신고 좀 하려고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했다. 여기 주거침입자랑 폭행 현행범이 있어서요. 주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 B동 3호입니다. 너. 경찰관님 빨리 좀 보내주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 후 10분은 이 아파트 역사상 가장 길고 숨막히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벼락 맞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분노로 일그러졌던 얼굴은 점차 당혹감으로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로 변해갔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너 지금 가짜 신고한 거지? 그녀가 쥐어짜듯 내뱉었다. 무슨 주거침입이야? 내 아들 집인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신고해?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고 찬물을 다리에 뿌렸다. 차가운 물이 화상 부위에 닿아 타는 듯한 고통이 조금 가라앉았다. 물집이 잡힌 자리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거울을 보았다. 왼쪽 뺨이 퉁퉁 부어올랐고 터진 입술에 맺힌 피는 검붉은 딱지가 되어 있었다. 거울 속의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게 나인가? 결혼 3일차, 화장기 없는 얼굴에 산발한 머리, 시퍼렇게 멍든 뺨과 화상 입은 다리. 2년 전 회사 송년회에서 부하하고 지적이다라는 칭찬을 듣던 김지수는 어디로 갔나. 깊은 한숨을 내쉬고 구급 상자를 꺼냈다. 대충 소독약을 바르고 거즈를 붙였다.
욕실을 나오니 민혁 씨가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다 들렸다. 경찰, 뭐해, 엄마, 진정해. 나를 발견한 그가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다. 지수야. 그가 다가왔다. 목소리가 한결 누그러져 있었다. 아까는 내가 좀 흥분했어. 미안해. 욱해서 그런 거야. 나는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쳤다. 지수야. 그가 내 팔을 잡으려 했다.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만지지 마. 여보, 제발. 딩동. 딩동. 구형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가 끊어지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현관으로 가서 문 열림 버튼을 눌렀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키가 큰 남자 경찰과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자 경찰이었다. 그들의 표정은 사무적이었다. 신고하신 분 맞습니까? 여자 경찰이 물었다. 네. 주거침입과 폭행 신고하셨죠? 맞아요. 나는 몸을 비켜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는 2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사람들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아니, 경찰 양반. 이게 무슨 소리야? 그녀가 허둥지둥 변명을 쏟아냈다. 여긴 내 아들 집이에요. 엄마가 아들 집에 온 게 무슨 죄라고. 저 여자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실례지만. 남자 경찰이 내게 다가와 상처투성이인 얼굴과 젖은 바지를 훑어보았다. 다치셨습니까? 네, 남편한테 맞았어요. 다리는 시어머니가 뜨거운 국을 쏟아서 화상을 입었고요. 뭐, 맞다니. 민혁 씨가 펄쩍 뛰었다. 부부싸움이었어요. 그냥 부부싸움 좀 한 거라고요. 부부싸움이면 사람을 때려도 됩니까? 여자 경찰이 싸늘하게 물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민혁 씨가 말문이 막힌 듯 더듬거렸다. 저 여자도 날 때렸어요. 내 얼굴 좀 봐요. 나도 맞았다고요. 그가 퉁퉁 부은 자기 뺨을 들이밀었다. 먼저 때린 건 그쪽이에요. 내가 차갑게 말했다. 전 정당방위였고요. 이게 진짜. 자자, 2 분 진정하시고. 남자 경찰이 끼어들었다.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하겠습니다. 그는 수첩을 꺼내 내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를 적기 시작했다. 나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나열했다. 시어머니의 무단 침입, 음식 타박, 국물 투척, 남편의 폭행, 그리고 나의 반격. 민혁 씨와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끼어들며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경찰의 제지로 입을 다물어야 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내가 말했다. 2 경찰관이 나를 쳐다봤다. 이 아파트는 나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제 명의의 재산입니다. 부모님이 결혼 전에 사주신 제 단독 소유예요. 나는 TV 장식장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다. 등기권리증 사본이었다. 확인해 보세요. 여자 경찰에게 서류를 건넸다. 그녀는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민혁 씨를 향해 돌아섰다. 선생님, 이 아파트 공동 명의입니까? 민혁 씨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그는 입술을 달싹거리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요, 아닙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이나 거주에 대한 위임장이 있습니까? 남편이잖아요. 결혼한 지 3일밖에 안 됐다고요. 남편이 아내 집에 사는데 무슨 위임장이 필요해요? 법적으로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남자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다.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명의자가 퇴거를 요청하면 나가셔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개소리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혁아, 너 이 집 내 거라고 했잖아. 엄마한테 그랬잖아. 민혁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림자 속에 숨어버렸다. 이 상황에서 내가 말했다. 저는 저 2 사람이 당장 제 집에서 나가주길 원합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들으셨죠? 당장 나가세요. 내가 내 시엠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내 천벌을 받으련.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놈 힘들게 키워놨더니 저런 독한 년한테 홀려서. 민혁이 아빠, 저승에서 보고 있소? 당신 아들이 쫓겨나게 생겼어. 그녀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다가 삿대질을 해댔다. 저 여우 같은 년. 내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피눈물 흘리게 해줄 거야. 나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일그러진 얼굴, 눈물 콧물 범벅이 된 모습, 입에서 쏟아지는 저주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우스웠다. 마치 싸구려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어머니. 내가 나직하게 불렀다. 계속 그러시면 긴급 임시조치 신청할 겁니다. 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요.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주거지 퇴거를 명하거나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내릴 수 있어요. 위반하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유치장 신세 질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입이 뻐끔거렸다. 너 뭐 하는 년이냐? 변호사는 아니지만 내가 말했다. 검색은 할 줄 알거든요. 경찰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저기, 선생님 남자 경찰이 헛기침을 했다. 일단은 댁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더 소란 피우시면 진짜로 공무집행방해나 주거침입으로 연행될 수 있습니다. 안 가. 못 가. 내 아들 집이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자 경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집주인이 나가라잖아요. 거짓말이야. 저거 다 가짜 문서라고. 민혁아, 말 좀 해봐. 이 집 내 거 맞지? 민혁 씨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입술을 짓씹으며 바닥만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수치심과 분노가 뒤엉키고 있었다. 이민혁, 벙어리 됐어?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를 한 번, 나를 한 번, 그리고 경찰들을 보았다. 맞아요.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 했다. 이 집, 지수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뭐, 가요, 엄마.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더 망신 당하기 전에 나가요? 뭐라고? 가자니까. 그는 신경질적으로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시어머니는 버둥거렸지만 건장한 아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그는 짐짝처럼 엄마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이거 놔. 못 간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는 법이 어디 있어. 제발 그만 좀 해, 엄마. 억울해서 못 가. 아이고. 두 사람의 실루엣이 현관 밖으로 사라져갔다. 마지막 순간 민혁 씨가 뒤를 돌아 나를 보았다. 그 눈빛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미안함이나 후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섬뜩한 원망이었다. 쾅. 현관문이 닫혔다. 비로소 집안에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귓가에 웅웅거리는 이명 소리가 맴돌았다. 방금 맞은 따귀의 후유증이었다. 다리는 여전히 화끈거렸고 뺨은 욱신거렸으며 터진 입가에서는 다시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저기, 선생님. 여자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다. 조서 작성하시겠습니까? 가능하면 병원에 가셔서 상해 진단서를 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아니요. 내가 말을 잘랐다. 네. 조서는 안 쓸래요. 나는 몸을 돌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고소도 안 할 겁니다. 그냥 저 사람들 내보내기만 하면 돼요. 두 경찰관이 다시금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그럼 문단속 잘 하십시오. 여자 경찰관이 말했다. 혹시라도 다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면 언제든 다시 신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나는 그들을 배웅했다.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났다. 나는 차가운 현관문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잠시 후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찾았다. 여보세요? 거기 열쇠집이죠? 나는 건조하게 말했다. 도어락 좀 바꾸려고요. 새 도어락 설치가 끝난 건 오후 2시였다. 열쇠 기사님은 40대 중반의 아저씨였는데 손이 무척 빨랐다. 그는 드릴로 나사를 박으며 쉴 새 없이 떠들었다. 신혼집 같은데 벌써 도어락을 바꿔요? 비밀번호 누가 받나 보네. 요즘 도어락은 지문이 남아서 비번 털리기 쉬워요. 누를 때 손으로 좀 가리고 눌러야지. 나는 건성으로 내내 대답하며 딴 생각에 잠겨 있었다. 비밀번호는 뭘로 하지? 이민혁 생일은 절대 안 된다. 결혼기념일도 싫다. 결국 나는 친정엄마 휴대폰 뒷자리 4개로 설정했다. 기사님이 돌아가고 난 뒤 나는 현관 벤치에 앉아 은혜색으로 반짝이는 새 도어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10개의 숫자 키패드와 지문 인식기가 달린 최신형이었다. 이제 여긴 완벽한 내 집이다. 내 허락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어올 수 없다. 징. 핸드폰이 울렸다. 민혁 씨였다. 액정에 뜬 이름 뒤에는 그가 직접 저장해둔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받지 않았다. 벨소리는 30초 정도 울리다 끊겼다. 곧이어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핸드폰이 미친 벌레처럼 징징거리며 진동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런 거야? 엄마가 보고 계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체면이 안 서잖아. 화 좀 풀고 우리 대화로 하자. 왜 전화를 안 받아? 지수야. 여보. 제발. 문자 알림음이 끊임없이 울렸다. 나는 그 구질구질한 문자들을 하나씩 눈으로 훑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전송했다. 얼마 전 서재 서랍 깊숙한 곳에서 우연히 발견한 통장 사본을 찍어둔 사진이었다. 예금주는 이민혁. 하지만 적요란에는 매월 자동이체라고 적혀 있었고 받는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금액은 30만 원. 그 통장을 발견했을 때 민혁 씨는 집에 없었다. 택배 상자를 뜯으려고 가위를 찾다가 우연히 보게 된 것이었다. 그때 알았다. 이 남자,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하지만 결혼 전의 일이니 앞으로 천천히 고쳐나가면 된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었다. 내가 얼마나 순진에 빠졌었는지. 사진이 전송되자마자 민혁 씨의 문자 폭탄이 뚝 끊겼다. 그 사진을 본 그의 표정이 눈에 선했다. 처음엔 놀라고, 그 다음엔 당황하고, 이내 분노하다가 마지막엔 아마도 공포에 질리겠지. 자기가 꽁꽁 숨겨뒀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건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 다시 핸드폰이 울렸다. 이번엔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다. 또 민혁 씨였다. 거절 버튼을 눌렀다. 다시 울렸다. 거절. 또 울렸다. 거절. 그렇게 10여 차례 실랑이를 벌인 끝에 그도 마침내 포기한 듯 했다. 나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민혁 씨의 옷장에는 여전히 그의 정장, 셔츠, 코트들이 걸려 있었다. 넥타이 거리에는 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짙은 남색 넥타이도 걸려 있었다. 나는 옷장 앞에 서서 잠시 그것들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씩 꺼냈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정장이 툭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셔츠는 힘없이 구겨졌다. 넥타이를 집어들고 2초간 바라보다가 그것 역시 바닥으로 던져버렸다. 양말, 속옷, 트레이닝복, 슬리퍼, 전기 면도기, 반쯤 쓴 향수병까지. 모조리 검은색 대형 쓰레기 봉투에 쳐넣었다. 퀵서비스 업체에 전화를 걸어 짐을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도착지가 어디입니까? 기사님이 물었다. 아파트 1층 재활용 수거장이요. 내가 대답했다. 오후 4시 기사님들이 와서 그 검은 봉투들을 실어 날랐다. 나는 베란다에 서서 그들이 쓰레기 봉투를 재활용장 구석에 던져 놓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거리가 멀어 잘 보이진 않았지만 그 비싼 브랜드 정장과 셔츠들이 음식물 쓰레기통 옆 냄새나는 바닥에 뒹굴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기분이 묘했다. 가슴 한구석에서 기이한 충족감이 차올랐다.
마치 집안에 숨어있던 바퀴벌레를 박멸한 기분이었다. 저녁은 배달 앱을 켰다. 순대 국밥 하나, 그리고 양념치킨 한 마리. 맥주도 한 캔 추가했다. 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밥을 먹으며 TV를 봤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깔깔거리는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마치 다른 차원의 세상 소리 같았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이 마치 꿈만 같았다. 도어락을 누르고 쳐들어온 시어머니, 허벅지에 쏟아진 뜨거운 국물, 내 뺨을 때린 손바닥, 그리고 내가 되돌려준 따귀 한 대. 나는 내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바닥이 아직 조금 붉었지만 통증은 사라지고 없었다. 민혁 씨는 여전히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었다. 알림창에 뜨는 미리 보기를 힐끗 보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다. 처음엔 사과하더니 변명을 늘어놓다가 이제는 비난으로 바뀌어 있었다. 내 옷들 다 어쨌어? 그거 내 물건이야. 너 미쳤니? 내가 뭔데 내 물건을 버려? 김지수 너 두고 봐. 마지막 몇 개의 메시지는 협박에 가까웠다. 내가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집이 4명이면 다야?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어? 알아. 평생 괴롭혀 줄게. 그 메시지들을 보며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빚을 져? 내가 뭘? 우리 부모님이 2억 원을 주고 산 이 아파트? 아니면 결혼식 때 우리 집에서 보낸 예단비 5천만 원. 그것도 아니면 지난 2년 동안 그가 야금야금 빌려가고는 갚지 않은 돈들. 나는 메모 앱을 켜고 하나씩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예단비 5천만 원. 예식장 대관료 1,500만 원. 드레스와 턱시도 800만 원. 피로연 식대 2천만 원. 민혁 씨가 빌려간 돈 10여 차례에 걸쳐 약 3천만 원. 총계 1억 2천만 원 남짓. 나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그리고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지수냐. 목소리가 왜 그래? 나는 심호흡을 했다. 아빠, 나 이혼할래. 수화기 너머에서 3초간 정적이 흘렀다. 무슨 일 있었냐?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덤덤하게 이야기했다. 민혁 씨가 내 뺨을 때렸다는 부분에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힘을 주어 말했다. 하지만 아빠의 침묵은 점점 길어졌다. 그 개자식. 마침내 아빠가 입을 열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서늘한 살기가 어린 목소리였다.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 아빠, 넌 가만히 있어라. 아빠가 말했다. 내가 처리한다. 아니요, 아빠. 제가 할 수 있어요. 지수야, 아빠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내가 똑똑한 거 안다. 하지만 더러운 일은 아빠가 하게 해줘. 넌 그냥 쉬어.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소파에 앉아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 나는 가정법원으로 향했다. 법원 복도에서는 묵은 종이 냄새와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섞여났다. 회색빛 바닥을 지나 가사 접수실이라고 적힌 창구 앞에 섰다. 창구 뒤에는 안경 쓴 중년 여직원이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내가 말했다. 혼인 무효 소송 절차 좀 물어보려고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내 얼굴의 멍 자국에 시선이 1초 정도 머물렀다가 이내 안경을 고쳐 썼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3일이요. 혼인 신고는 하셨고요. 네. 그녀가 다시 한번 나를 쳐다보았다. 이번에는 묘한 눈빛이었다. 3일 만에 무효 소송이라 사유가 뭡니까? 가정폭력, 내가 말했다. 그리고 혼인 전 사기요. 그녀는 서류 한 장을 꺼내 내게 내밀며 항목 하나하나를 묻기 시작했다. 나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결혼일자, 배우자 정보, 폭력 상황, 상해 진단서 유무. 작성을 마치자 그녀는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알려주었다. 소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폭행증거자료, 재산 목록. 혹시 예단비나 결혼비용 반환도 청구하실 건가요? 그녀가 덧붙였다. 그럼 재산분할 청구도 같이 하셔야 하는데
절차가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말했다. 시간은 많으니까요. 법원을 나와 병원으로 향했다. 다리의 화상은 물집이 여러 개 잡혀 있었고 몇 개는 터져서 진물이 흐르고 있었다. 의사는 상처를 소독하고 연고를 발라주며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끊어주었다. 가정폭력입니까? 의사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진단서를 건넸다. 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필요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 2개와 우유 하나를 샀다. 요리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 주방에 서면 쏟아진 소고기 묵국과 악을 쓰던 시어머니, 그리고 손을 치켜들던 민혁 씨의 표정이 떠오를 것 같았다. 전자레인지에 삼각김밥을 데워 창가에 앉아 먹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멀리 한강 다리 위를 지나는 자동차 불빛들이 흐르는 진주 목걸이처럼 반짝거렸다. 징징. 핸드폰이 또 울렸다. 민혁 씨가 아니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혹시 김지수 씨 맞으십니까? 정중한 여자의 목소리였다. 네, 맞는데요. 안녕하세요. 서울일보 기자입니다만. 나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누가 내 번호를 뿌린 건지는 몰라도 기자들과 엮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핸드폰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다. 대부분 민혁 씨였고 시어머니가 다른 번호로 보낸 것들도 있었다. 시어머니의 문자는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저급했다. 여우 같은 년, 내 아들 꼬셔서 인생 망친 꽃뱀, 천벌 받을 거다. 동네방네 내년이 어떤 물건인지 다 소문낼 거야. 그 문자들을 보는데 갑자기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쳤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피로감에 몸이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핸드폰을 꺼버리고 소파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천장 구석에 작은 얼룩이 하나 있었다. 언제 생긴 걸까? 예전엔 몰랐는데 그 얼룩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나도 모르게 스르르 눈이 감겼다. 비몽사몽간에 꿈을 꿨다. 결혼식 날이었다. 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호텔 예식장 버진로드 위에 서 있었다. 하객 수백 명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 옆에는 턱시도를 입은 민혁 씨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주례사가 물었다. 신부는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나는 입을 열어 네라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다. 아니요. 내 목소리에 내가 놀라 잠에서 깼다. 거실은 캄캄했고 창밖의 야경만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누워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욕실로 가서 세수를 했다. 핸드폰을 켰다. 새벽 3시였다. 읽지 않은 메시지는 100개가 넘어 있었다.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고 스크롤을 맨 아래로 내렸다. 대학 동기가 보낸 카톡이 눈에 띄었다. 지수야, 인터넷에 너네 얘기 도는 거 봤어. 너 괜찮니? 링크가 하나 첨부되어 있었다. 링크를 누르자 유명 맘카페 게시글로 연결되었다. 제목, 강남모 아파트 며느리가 시어머니 폭행하고 남편 쫓아냈네요. 신상 털어주세요. 스크롤을 내려 본문을 읽었다. 시어머니가 쓴 글이었다. 내용은 기가 찰 정도로 왜곡되어 있었다. 며느리인 내가 고의로 뜨거운 국물을 부어 시어머니를 다치게 했고 말리는 남편을 때렸으며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을 한겨울에 내쫓았다는 소설 같은 이야기였다. 나를 계획적인 꽃뱀, 폐류나 돈만 아는 여자로 묘사해 놓았다. 댓글은 이미 수백 개가 달려 있었다. 대부분 나를 욕하는 내용이었다. 저런 여자가 어떻게 시집을 갔지? 요즘 젊은 것들은 진짜 가정교육을 못 받았나 봐. 무섭다 무서워. 결혼 3일 만에 시어머니를 패다니. 얼굴 좀 봅시다. 신상 공개해주세요. 댓글들을 보는데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절대 그냥 넘어갈 위인이 아니다. 현실에서 나를 못 이기니 온라인 여론 재판이라도 여러 분풀이를 하려는 거겠지?
나는 핸드폰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댓글들을 천천히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양쪽 말 다 들어봐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도 몇 개 보였다. 잠시 생각하던 나는 카페 회원 가입 버튼 대신 다른 앱을 켰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먼저 찾아야 할 게 있었다. 홈 CCTV. 민혁 씨가 들어오기 전 혼자 살 때 방범용으로 설치해 둔 것이었다. 거실 TV 장식장 옆 화분 사이에 숨겨져 있어서 웬만해선 눈에 띄지 않았다. 각도는 거실과 주방 식탁을 완벽하게 비추고 있었다. 원래는 고양이를 보려고 설치한 거였는데 고양이는 결혼 일주일 전 친정으로 보냈다. 시어머니가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다며 난리를 쳤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카메라는 치우지 않았다. 앱을 켜고 오늘 아침 시간대 녹화 영상을 불러왔다. 화질은 조금 떨어졌지만 음성은 선명했다. 시어머니가 도어락을 따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녀가 뱉은 모든 말, 행동 하나하나가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다. 나에게 퍼부은 막말들. 민혁 씨가 내 뺨을 때리는 장면, 내가 되돌려주는 장면, 그리고 내가 경찰을 부른 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는 모습까지. 나는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핸드폰과 클라우드 두 곳에 백업해 두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맘카페는 아니었다. 거긴 파급력이 약하다. 내가 선택한 곳은 우블라인드였다.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본다는 익명 커뮤니티. 특히 대기업 직원들이 많이 상주하는 곳이라 글 하나만 터지면 업계에 소문나는 건 순식간이다. 나는 익명 계정으로 타자를 쳤다. 제목, 소고기 묵국 때문에 아내 뺨 때린 모 대기업 대리님 보시오. 본문. 안녕하세요. 글쓴이의 아내입니다. 결혼 3일 차입니다. 시어머니가 새벽같이 비밀번호 누르고 쳐들어와서 아침밥 맛없다고 타박하시더군요. 그러다 식탁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시어머니가 제 허벅지에 펄펄 끓는 소고기 묵국을 쏟으셨습니다. 다리에 화상을 입었는데 오히려 제가 일부러 그랬다며 뒤집어 씌우시더군요. 제 남편이라는 사람은 다친 아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엄마 앞에서 기강 잡겠다고 제 뺨을 날렸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말하더군요. 무릎 꿇고 빌어 못 배워 먹은 게? 영상 첨부합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깁니다. 나는 녹화된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다. 민혁 씨가 나를 때리는 장면을 하이라이트로 넣고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뒹구는 장면, 그리고 내가 등기권리증을 꺼내 들고 퇴거를 요구하는 장면까지.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딱 1초 망설였다. 이걸 올리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다. 우리 사이에 남은 마지막 체면조차 갈갈이 찢겨 나갈 것이다. 하지만 그럼 뭐 어때? 나를 때릴 때 그 인간은 체면 같은 거 생각했나? 나는 등록 버튼을 눌렀다. 글을 올린 지 20분 만에 댓글 창이 폭발했다. 헐, 이거 실화냐? 영상 속 남자 누구임? 어디 그룹임? 와, 미쳤다.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려? 시어머니 바닥에서 떼쓰는 거 봐라, 코미디네. 잠깐, 집이 여자 명의라고? 남자는 셔터맨이었어? 글쓴이님, 남편 어느 회사인지 초성이라도 알려주세요. 피하게. 댓글이 실시간으로 늘어났다. 스크롤 속도를 눈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다. 누군가 영상 속 단서를 분석하더니 금세 민혁 씨의 신상을 털기 시작했다. 저 양복, K그룹 유니폼 같은데? 대리라고. 그럼 본사 영업팀 아니면 인사팀일 듯. K그룹 이씨 성 가진 대리. 누구누구 있는지 털어보자. 나는 더 이상 댓글을 달지 않았다. 핸드폰을 끄고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폭풍이 몰아치기를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내 핸드폰은 말 그대로 불이 났다. 부재중 전화 47통. 읽지 않은 문자 200여 개. 대부분 모르는 번호였다. 민혁 씨 것도 있었고 시어머니 것도 있었다. 그리고 K그룹 인사팀 번호도 있었다. 나는 인사팀에서 남긴 음성 메시지를 먼저 확인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혁 대리 배우자 되시는 김지수 씨 맞으십니까? K그룹 인사팀입니다.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편하실 때 회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민혁 씨의 음성 메시지였다. 김지수, 너 미쳤어. 그거 올리면 내 인생 끝나는 거 몰라? 원하는 게 뭐야? 이혼. 해줄게. 위자료. 준다고. 근데 이렇게 사람을 매장시키면 어떡해? 경고하는데 당장 영상 내려. 안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지수야, 제발 나 좀 살려줘.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서 절규로 마지막엔 찌질한 애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블라인드 앱을 켜서 내 글의 상태를 확인했다. 조회수 50만 돌파. 댓글 1만 개 돌파.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5위에 대기업 대리 가정폭력이 올라와 있었다. 검색어를 눌러보니 이미 네티즌 수사대가 민혁 씨의 출신 대학, 입사 연도, 부서, 심지어 대학 졸업사진까지 털어놓은 상태였다. 여론은 들끓고 있었다. 저런 쓰레기가 어떻게 대기업을 다니지? 회사 차원에서 징계 안 하면 본사 앞에서 시위한다. 신상 박제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함. 누군가 맘카페에 올라왔던 시어머니의 글을 캡처해서 비교 분석한 글도 인기글에 올라와 있었다. 웃긴 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먼저 때렸다고 썼는데 영상 보면 아들이 선빵 날림. 모자가 쌍으로 거짓말쟁이네. 시어머니 글 성지순례 다녀옴. 댓글로 욕바가지로 먹고 글싹 튀, 글 삭제하고 튀기, 함. 댓글을 읽어 내려가던 중 심장이 덜컥 내려앉게 만드는 댓글 하나를 발견했다. 글쓴이님, 시아버지 일은 아세요? 대댓글이 달렸다. 무슨 일요? 그 아래 원글 작성자가 답글을 달았다. 나 저 회사 고인물인데 이민혁지 알아. 쟤네 엄마 예전에도 회사 와서 난리 친 적 있어? 무슨 사택 배정 문제 때문이었나? 본사 로비에서 드러눕고 소리 질러서 보안팀한테 끌려나갔음. 그때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쟤네 엄마 유명했지? 또 저러네. 나는 그 댓글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시어머니가 회사에 와서 난동을 피운 적이 있다고? 난 금시초문이었다. 민혁 씨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지난 2년 동안 내가 사랑했던 남자에 대해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매달 엄마한테 용돈 보낸다는 것도 몰랐고, 엄마가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라는 것도 몰랐고, 그가 엄마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마마보이라는 것도 몰랐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에게 결혼은 자기 엄마를 위한 대리 효도이자 자금 조달 수단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집 해오고 돈 대주는 호구였고,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가 아파트 단지 입구로 쳐들어왔다. 관리실 연락을 받고 알았다. 김지수 입주민님, 1층에 시어머니 되신다는 분이 그게 관리소장님 목소리가 난처해 보였다.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내쫓았다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서 곤란하네요. 전화를 끊고 베란다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단지 입구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고 그 앞에 시어머니가 종이 상자를 찢어 만든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악마 같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았다. 그녀의 목청은 어찌나 좋은지 10여 층 높이인 여기까지 쩌렁쩌렁 울렸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아들 인생 망친 전연 좀 보소. 천하의 불효녀가 여기 살아요. 주민들과 지나가던 행인들이 웅성거리며 구경하고 있었다. 그 옆에 민혁 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는 게 보였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으로 촬영을 시작했다. 그리고 112에 신고했다. 여기 논현동 아파트인데요. 단지 내에서 소란 피우고 업무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20분 뒤 경찰차 2대가 도착했다. 나는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경찰들이 시어머니를 연행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경찰관에게 매달리며 발버둥 쳤지만 결국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졌다. 민혁 씨도 경찰차를 따라갔다. 차에 타기 전 그가 우리 집 베란다 쪽을 올려다보았다. 나를 봤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숨지 않았다. 그저 그를 내려다보았다.
문득 결혼식 날 그가 내 귀에 속삭였던 말이 떠올랐다. 지수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행복. 그가 말한 행복이란 내가 무료 가정부가 되고 현금 인출기가 되고 자기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는 것이었나 보다. 그 후 2주 동안 나는 소송 준비에만 매달렸다. 변호사는 아빠가 소개해준 서초동에서 이혼 소송 승소율이 가장 높다는 최 변호사님이었다. 40대 후반의 그녀는 금태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며 서류를 검토했다. 증거는 차고 넘치네요. 그녀가 말했다. 동영상, 상해 진단서, 등기권리증, 그리고 남편이 몰래 송금한 내역까지 완벽합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예단비, 결혼식 비용은 전액 반환 가능합니다. 귀책 사유가 명백하니까요. 그녀가 안경을 추어 올렸다. 문제는 그동안 빌려간 돈인데 차용증이 없어서 증빙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카톡 내용이나 송금 내역으로 입증해보죠. 집은요. 집은 김지수 씨 특유재산이라 남편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도 아니고요. 대출은요. 무슨 대출이요? 나는 은행에서 떼온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지난주에 발견한 것이었다. 민혁 씨가 내 명의를 도용해 제3금융권 대부업체에서 2천만 원을 대출받은 내역이었다. 대출 시점은 약혼 직후였고 입금 계좌는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이었다. 이게 뭡니까? 변호사님이 미간을 찌푸렸다. 저도 몰랐어요. 전 이 대부업체 앱을 깐 적도 없거든요. 근데 제 폰으로 인증해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최 변호사님이 잠시 침묵했다. 명의 도용 대출이네요. 이건 사기죄입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형사 고소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연하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알고 보니 민혁 씨는 지난 2년 동안 내 명의로 여러 대부업체에서 야금야금 돈을 빌렸고 그 총액이 5천만 원이 넘었다. 그 돈은 대부분 시어머니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매달 30만 원 용도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시어머니는 경기도 고양시에 작은 빌라를 한 채 샀는데 그 매입 자금의 출처가 바로 내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었다. 경찰서에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내 이름으로 빚을 내서 자기 엄마 집을 사줘. 확실한가요? 내가 물었다. 네, 자금 흐름이 딱 떨어집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될 겁니다. 피해자시니까 배상명령 신청도 같이 하시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서를 나와 한강변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검은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어지럽게 일렁였다. 민혁 씨와 처음 데이트했던 날이 생각났다. 그때도 한강이었다. 그는 캔커피를 건네며 수줍게 웃었다. 자기는 독립적인 여자가 좋다고 서로 존중하며 사는 게 꿈이라고 했다. 그때는 그 말이 참 듬직하게 들렸는데 지금 보니 그는 그저 돈 잘 버는 호구를 찾고 있었을 뿐이었다. 3주 후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혼인 무효. 남편이 결혼 전 막대한 채무를 숨겼고 심각한 범죄 행위, 명예도용 사기가 있었으며 가정폭력까지 행사했으므로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 예단비와 결혼비용 전액 반환. 내 명의로 받은 대출금은 전액 이민혁이 변제할 것. 그리고 그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판결문이 송달된 날, 나는 집에서 미역국을 끓였다. 생일은 아니었지만 나 자신에게 다시 태어난 걸 축하해주고 싶었다. 국을 먹으며 노트북을 열어 민혁 씨 이름을 검색해 보았다.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내려갔지만 관련 글은 여전히 뜨거웠다. 누군가 후기 글을 올렸다. 제목, 그 대기업 대리 결국 해고당하고 구속됨. 내용에는 법원 판결 요약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현관문 사진이었다. 문 한가운데에 법원에서 붙인 붉은색 압류 딱지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다. 익숙한 문이었다. 시어머니가 산다던 그 고양시 빌라 현관문이었다. 댓글 반응은 사이다 그 자체였다.
와, 인과응보 지리네. 며느리 돈으로 집 사고 며느리 내쫓으려다 집 뺏김. 아들 감방 가고 집 경매 넘어가고 시어머니 길바닥 나앉게 생겼네. 이게 바로 금융치료지. 나는 그 붉은 딱지를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다. 통쾌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덤덤했다. 그냥 끝났구나. 지긋지긋한 악연이 드디어 끝났구나. 하지만 끝이 끝은 아니었다. 남은 흔적을 지우는데 한 달이 더 걸렸다. 나는 집안에 있는 민혁 씨의 손때 묻은 물건들을 모조리 처분했다. 침대 매트리스를 바꾸고 커튼을 새로 달았다. 그날 아침 소고기 묵국을 담았던 그릇 세트도 싹 다 버리고 새 것으로 장만했다. 입주 청소 업체를 불러 천장부터 바닥까지 소독했다. 청소가 끝난 날 밤, 나는 맨발로 거실 한가운데 섰다. 공기 중에서 은은한 피톤치드 향이 났다. 깨끗해졌다. 내 집이, 내 삶이 다시 깨끗해졌다.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11월 말의 차가운 바람이 거실로 들이닥쳤다. 멀리 한강은 여전히 말없이 흐르고 있었다. 문득 시어머니가 도어락을 누르던 그날 아침이 떠올랐다. 만약 내가 그때 참았다면? 무릎 꿇고 빌었다면? 민혁 씨가 엄마한테 돈 보내는 걸 모른 척했다면? 나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상을 차리는 식모가 되어 있었겠지? 시어머니의 폭언을 들으며 속으로 사귀는 화병 환자가 되어 있었겠지? 남편한테 맞고도 내가 참아야지 하며 사는 비참한 여자가 되어 있었겠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나는 선택했다. 그날 날린 따귀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지난 2년 동안 억눌러왔던 의심, 불안, 무시당한 자존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생존 본능이었다. 나는 민혁 씨를 때린 게 아니었다. 참으면 복이 온다고 믿었던 멍청한 과거의 나를 때려눕힌 것이었다. 반년 후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구치소에서 온 편지였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필체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민혁 씨였다. 내용은 짧았다. 지수야, 난 정말 널 사랑했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나도 피해자야.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잘할 수 있어? 부디 날 용서해줘. 나는 편지를 읽고 헛웃음을 지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엄마 탓이라니. 나는 편지를 잘게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옆방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새로 산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재즈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얼음이 가득 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다. 창밖은 화창한 주말 오후였다.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마룻바닥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다. 한강 윤슬이 눈부시게 반짝거렸다. 이 집 처음 보러 왔을 때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지수야, 여기 전망 참 좋다. 여기서 살면 좋은 일만 생길 거야. 행복. 행복이 별건가? 나 혼자. 맛있는 커피 한 잔. 방해받지 않는 주말 오후. 그리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안전한 내 집. 나는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다행이다. 딱 3일 만이라서. 내가 나에게 속삭였다. 3일 만에 쓰레기를 분리수거했으니 내 인생 최고의 손절이었어.